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의 거짓말 탐지 전문가인 파멜라 마이어에 따르면 인간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확률은 5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일단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진실 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진실 편향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겠죠. 이 진실 편향이 없었다면 심지어 인간의 문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무려 200건의 거짓말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1시간에 12번씩은 거짓말에 노출되는 거죠. 다행히 그런 거짓말 가운데 95%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부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혹은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등등 말이죠. 고맙긴 합니다만 나머지 5% 약 10건 정도의 거짓말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 주식, 이 코인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도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좋게 들어도 될 하얀 거짓말하고 반드시 걸러내야 할 나쁜 거짓말이 참 쉽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 깊숙이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침투한다면 이 거짓말을 걸러낼 필터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지 혹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거짓말 필터를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라고 하네요. 근데 전국적으로 또 폭염 경보가 많이들 내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땡볕 한가운데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려서 참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철수가 이미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던 세계 잼버리 그 민낯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바오라는 이름 이제는 익숙할 겁니다.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판다 19인데요. 중국이 이른바 판다를 활용한 외교에 적극적이죠. 이게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판다를 넘어서 이 정치 외교적인 의미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제상식 퀴즈 내드립니다. 퀴즈. 오늘은 쉽습니다. 해마다 자동차세 내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400cc가 넘는 3400만 원짜리 그랜저는 자동차세를 65만 원 정도 내는데 1억 3천만 원짜리 테슬라 차량은 자동차세가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자동차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이 기준 말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자동차 엔진 혹은 성능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도 우리가 몇 cc야?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몇 cc? 요 세 글자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938님 특별소비세, 박민우님 연납 할인 아니고요. 이계환님이 아주 가까운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배기통 아니고 배기통 아니고요. 자, 운동선수는 이제 기량이 중요하고 자동차는 이게 중요하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네. 처음으로 올랐어요. 이번 주에 예정된 이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이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16% 올랐고요. 나스닥이 0.61%,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0.9%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단 실적.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드웨이 실적이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3.4% 올랐는데 이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에요. 네. 한 주당 5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당 6억이 넘죠. 7억이 넘어서요. 아, 지금 7억이 넘나요 이제? 네, 7억이 넘어서 와. 두 주 정도 갖고 있으면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파 성향을 드러내던 연준위원들이 조금은 좀 비둘기파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네. 뉴욕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 내 3인자예요. 넘버 3. 네. FRB 의장, 부의장 다음으로 굉장히 입김이 센데 존 윌리엄스 연방은행 총재가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매파 성향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은 최저금리 수준에 가깝다. 내년에 가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전과는 사뭇 좀 달라진 양상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9월까지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경제 지표 어떻게 바뀔 거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지표거든요. 네. CPI가 오는 12일에 발표 예정인데 이게 뭐 예정된 수순으로 조금 더 하회하게 된다면 좀 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9월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네.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다가 경기 연착륙 전망이 힘을 실다 보니까 10년물 장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네. 오늘 많이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좀 연동이 되죠.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4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출금리가 지금 신압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고요. 어쨌든 이제 나흘 만에 뉴욕 증시 반등 소식에 힘입어서 어제까지 나흘 연속 떨어졌던 국내 증시도 지금 출발이 좋은데요. 두 자릿수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2600선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한 902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코스닥은 지금 다시 하락 반전에서 8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렇죠. 2차 전지주가 이제 주도주가 될 거냐. 초전도체주가 이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 이게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른바 시총 상위 배터리 관련주도 몇 개가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닥도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특히 그중에서 이때의 연체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지는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렇겠죠. 만 19세 20세라고 하면 근데 벌써부터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6월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입니다. 0.44%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게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8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년들의 연체율은 20%예요. 19세면 대출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억 원이라고 하면 19세는 100억 원 정도는 연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연체율이 20대에 늘고 있느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최근 5년 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모 증후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하면 나는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빚내서 집을 구매한 이제 자신의 이제 자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젊은 층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저금리였잖아요. 그런데 빚을 주택담보대출을 내기도 하고 신용대출을 내기도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층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실제로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봤더니 6월 말 기준 34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2018년 9월만 하더라도 13조 원이니까 5년 동안
2.5배 넘게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자 20대라고 하면 일자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소득이 없는데 네. 이제 일단 대출을 받은 뒤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주변에서 보면 어려운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딱 만 19세 됐을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야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받자. 이런 가정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이런 빚 부담이 커지고 또 연체율도 높아지면은 이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텐데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자마자 이제 빚더미에 짓눌린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이건 우리 경제 사회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변변한 일자리가 없고 빚만 늘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애하고 결혼 사치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빚만 있는데 감히 소개팅에 나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저출산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은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2020년 이후에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30대 이하의 대출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30대 이하의 대출자 비중은 30% 미만이었어요. 한 29% 수준이었는데 2020년, 2021년 가계대출은 38%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 기반이 다 기타 연령층에 비해서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연체율도 높고 대출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출산 현상을 이제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소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가 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젊은 층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문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회식 문화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뭐 9시, 10시 넘어서까지 2차 가자, 3차 가자 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회식 문화는 젊은 층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원 참석한다? 이건 희망자만. 전원 참석. 이건 부장님 생각이고. 네, 진짜 옛날 얘기 들어보던. 네. 1차에는 뭐 삼겹살에 소주, 네. 2차는 노래방 가야 되고 3차는 포차까지 예. 이 얘기하면은 왕따 당합니다. 요즘엔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MZ 세대들은 그동안도 술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바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게 되고요. 때론 야 구태 꼭 술 먹어야 돼? 우리 영화나 뮤지컬, 콘서트, 문화생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이제 1차 회식이 국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회식은 반강제로 사라지게 됐는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는데 과연 2차, 3차 회식이 되살아났느냐. 카드사 매출을 통해서 보니까 노다라는 겁니다. 네. BC카드사가 이제 요식업의 시간대별 매출 비중을 분석해 봤더니 올 상반기 기준입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피크타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2시간이 거의 19%.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오후 6시와 8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네. 이게 코로나 확산 이전이었던 20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피크타임이 오후 8시부터 10시였어요. 자, 그런 것들이 핵심 매출 시간대가 늦은 저녁에서 이른 저녁으로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카드 결제는 회식 끝나고 나갈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용 시간은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더 앞당겨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요식업을 비롯해서 각종 서비스업 이 매출의 규모 자체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야간 장사가 본업인 뭐 주점이라든가 이제 술을 파는 식당의 경우 또 그리고 네. 영화관 같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도 핵심 매출 시간대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요식업 매출 비중은 이제 늦은 저녁은 물론이고 이 심야 시간대라고 하면 보통 오후 10시부터 자정인데 네. 여기가 크게 줄었어요.
여기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오후 10시 넘어서 2, 3차 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그런 분들 매출 비중이 한 8.4%였다면 올해 상반기 5.9%까지 낮아졌습니다. 또 이 저녁 약속을 잡아도 빨리 시작하게 되고 짧게 끝나는 게 하나의 이제 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주요 매출대 시간대 변화는 영화관도 비슷한데요. 평일에 보니까 영화관의 상반기 피크 타임이 이 코로나19 2019년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시간대 변화라는 게 영화관은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영화는 우리가 이제 흔히 손안의 이제 TV라고 하는 OTT. 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영화관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어떤 핵심 소비의 이제 분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입니다. 아하.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창영님이 회식을 점심 때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회식 점심 때 하는 회사가 꽤 굉장히 있어요. 많아졌죠. 그리고 안정미님이 아까 그 20대 청년 대출의 연체율 관련해서 10대들이 주담대 받기보다는 그 부모가 한 채 더 늘리기 위해서 성년 자녀를 이용해서 주담대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조정인 기자, 석민수 기자, 이세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은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우트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 얘기하면 또 너무 나이가 괜찮아요. 저는 아람단 저희도 있었어요. 네. 스카우트파, 네. 아람단파 거의 다 RCY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조직이 많았습니다. 네. RCY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하잖아요. 혹시 뭐 잼버리를 참가했다라거나 이런 적은? 아니요, 그 정도로 하진 않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했던 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 오.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그때 진짜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네.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의 고생이 지금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건 차원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선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슬프게도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단은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라는 하나의 장면씩을 좀 꼽자면요 어떨까요? 저는 아무래도 조정인 기자. 네. 곰팡이 달걀 그게 좀 사진이 정말 하얗게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먹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네. 먹을 거를 이게 이제 뭐 식중독 대책도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를 뭐 지시도 하고 뭐 이랬는데도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좀 저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성민수 기자님. 저는 사실 대회 직전에 이미 좀 마음이 안 됐던 게 물이 안 빠져가지고. 네. 비가 많이 온다면 네. 바닥에. 거기에다가 무슨 화물 적재하는 팔레트를 가져다가 깔고, 근데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치니까 그 텐트 치는 장면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 텐트가 이제 팔레트 위로 이렇게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기 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세준 기자님. 이게 또 사실 워낙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게 온열 환자에 많이 집중돼서 초반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 본 사진 중에
그 다리에 벌레를 막 수백 군데 맞은 환자들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30%가 다 벌레 물린 예, 환자였다고 많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도 있지만 화상벌레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게 뭐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물질이 많이 생겨서 결국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으니까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건 사실 당연한 거였는데 그런데 이 넓은 곳에 또 약국이 또 있었냐 또 한 군데밖에 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일단 촉발이 된 건 무더위였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남녀 공동 샤워장과 아, 화장실 네. 위생 상태도 위생 상태였는데 그건 좀 사후적인 거고 아예 뭐 젠더 뉴트럴 샤워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 스카우트 학생들을 애들로 취급을 하고 준비한 것 아닌가? 네. 얇은 커튼 한 장만 예, 가려져 있는. 그럼 큰일 나죠. 그리고 그 스카우트 인사할 때 인사 구호가 준비입니다. 준비. 아. 손가락 3개 하고 준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준비 기간이 6년이었는데 이렇게 준비가 부실했다. 또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이 됐다라면서요. 진짜 이게 뭐 그 예산만 지금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조직위에서 쓴 게 한 870억 원인데 이거를 지금 어디다 썼냐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그 어제 나온 보도들도 보면 이 편성도 너무 조직위 쪽에 뭐 약간 시설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비중이 좀 적고 운영비나 이런 데 너무 치중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집행도 조금 그동안 뭐 시설이나 기반공사 같은 거에 집행이 제대로 작년까지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지금 새만금이 간척지를 매립해 갖고 새로 야영지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런 집행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 행사 준비를 정말 이게 과연 제대로 한 거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게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잖아요. 예. 또 추가 투입된 게 230억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썼느냐 봤더니 가장 문제가 됐던 뭐 샤워장, 뭐 화장실 이런 야영장에 정작 한 129억 원 정도 썼다고 하고 아까 조정 기자가 말했듯이 대부분 이제 그 조직을 네. 운영하는 데 쓰이는 그 운영위 한 740억 원 정도로 대부분이 사용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당초 이게 예산이 500억 원 정도였는데 우리 인프라 마련하고 이런 시설들 마련해야 되니까 돈 더 달라라고 사실 2배 정도 올린 거였습니다. 예비비까지 더 얹어서. 예, 근데 정작 시설 공사는 뒷전으로 된 거고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거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2015년도에 일본에서 잼버리가 열렸을 때 예산이 38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네, 네, 네. 중앙정부 예산도 투입이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결코 이번 잼버리 예산이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15년에 야마구치시였죠. 거기에서 잼버리 대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게 거기도 간척지였거든요. 네. 간척지인데 거기는 간척을 해놨더니 그 처음에 농지도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로도 이렇게 공장 유치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용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약간 전용을 해서 시설도 좀 짓고 터도 좀 닦아놔서 그 다 갖춰진 상황에서 잼버리 대회를 개최해서 좀 예산이 적게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잼버리 여는 곳이 그 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땅 자체가 농지관리기금 써서 그걸 이제 앞으로 농지로 쓰겠다고 그 땅을 이렇게 닦아놓은 건데 매립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땅의 생태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뭐 전라북도나 아니면 그 대회 조직위에서도 잘 몰랐던 거죠. 예. 5월까지만 해도 진짜 막 물이 안 빠져갖고 지금 뭐 한덕수 총리 내려가갖고서 다 뭐 현장 점검하면서 폭우, 폭염, 뭐 태풍 상황까지 다 대비하라고 지시도 했었고 그랬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최악의 상황이 닥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뭐 지금 오늘 10시에 뭐 이동을 하는데도 뭐 어디로 가는지도 어제 저녁까지 뭐 지금 다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그 언론 보도도 보니까 이미 철수해서 텐트 네. 다 걷고 이동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공식적인 건 10시라고는 합니다만 네. 원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텐트 걷지 않습니까? 아, 진짜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 주신 것처럼 1170억 원이 투입이 됐고
예비비 포함해서 1,4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설 비용보다는 또 이쪽 뭐 지방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외 시찰로도 많이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 또 그동안 우리 잼버리가 국내 유치 확정된 게 2017년인데 네. 그 이후에 5년 동안 공무원들이 잼버리 관련 출장을 40번 넘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유치한 다음에 예, 한 다음에 다녀온 것만 그 정도인데 네.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사실상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그 세부 일정을 보니까 뭐 스카우트 이사회 전 의장 면담을 하고 센터 방문하는 거 하루 이틀 외에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관광지 뭐 스위스 인터라켄이나 뭐 밀라노 이런 관광지들을 두 번 그 방문하고 근데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또 잼버리를 개최를 안 한 곳들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왜 가야 됐느냐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그 외에도 뭐 상해 크루즈 팸투어 체험, 뭐 런던 뮤지컬 또 심지어는 일본의 사케 박물관 체험을 다녀왔는데 그걸 왜 다녀왔는가를 보니까 그술 사케. 예. 그러니까 일본이 와인 시음도 잼버리를 한번 열었었으니까 뭐 관련된 공감대를 뭐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케를 마시다 도대체 보면 영감이 또 그렇죠. 아니 대부분 청소년들 같이 하는 행사인데 네. 무슨 사케 박물관을 가서 왜 세금을 쓰고 있나 참. 근데 사실 그 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이죠. 요즘에는 정부도 이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무슨 예산 따내고 큰 행사하면 일단 그 행사를 따낸 걸 자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유성. 뭘 하나를 엮어가지고 아까처럼 무슨 면담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주변에 여행도 하고 예전에는 기자들도 많이 따라갔었죠. 네. 그런 식이 이제 예전 일인데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했고 2023년에 개최하는 행사가 그렇다니까 좀 시대적으로 너무 감수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뭐 이게 뭐 자체 예산이라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쓰인 거라서 이 부분도 조금 심각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나라 돈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가정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해외 잼버리는 못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부모님이 좀 이제 지원을 해줘서 해외 잼버리도 간 스카우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서 뭐 100여 개국에서 한 4만여 명이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K-팝의 땅인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그들 입장에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까지도 들였다 하더라고요. 그 보내놓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본인 맞아요.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 데서 야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좀 네. 비슷한 심정 아닐까 싶은데 거기다가 이제 같은 나라 안도 아니고 뭐 해외에 나가서까지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분통이 그렇죠. 터질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편한 삶을 영위하러 보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야영도 하고 바깥 생활도 하고 좀 탐구하러 보내는 거긴 합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해외 부모님들. 그리고 전 너무 아쉬운 게 그 뭐 이제 K-팝을 많이 얘기도 하는데 뭐 K-팝도 K-팝이지만 일단 우리가 그래도 문화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전라북도만 해도 좋은 자연환경이 있는 곳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추억만 남겨야 했나 이런 아쉬움이 들죠. 우혜진 님이 과거로의 여행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부끄럽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부가 기업에게도 손을 좀 벌렸고 뭐 네. 지자체 뭐 거의 총동원이 됐죠. 한 마지막 이틀 정도는 좀 어떻게 안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상황이 최악은 넘겼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이제 시설 같은 게 좀 속속 들어가기는 해서 뭐 냉방 버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뭐 물도 주고 뭐 얼음도 제공해주고 뭐 이러면서 약간 안정이 돼가는 그러니까 안정이 뭐 그렇다고 해서 원래 취지만큼 원래 계획만큼 안정은 아니고 그래도 네.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진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거의 재계에 손을 벌려서 거의 뭐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보도 자료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뭐 기업들에서. 그래서 뭐 인터넷에는 뭐 위기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다, 이 민족의 특기다 이런 식으로 막 글도 올라오던데,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사고는 항상 정부가 치고 뭐 수습은 지금 재계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나서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뭐 이미지 추락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이미지 추락은. 근데 이제 성민수 기자. 저도 그 뭐 생수 그것도 얼음 생수 몇 병 보냈다고 경쟁적으로 몇만 병씩 보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들어오던데 이 처지에서 저는 차라리 반대로 생각하면 그 군대랑 기업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다행이다. 군대와 기업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떡할 뻔했냐 이 사태를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면은 듣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엔터 기업들은 저기 해외 다른 공연 있는 몇몇 걸 그룹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11일에 뭐 뉴진스가 등장을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거 보면 BTS도 나오냐 마냐 지금 계속 초미의 군대 간 BTS까지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휴가를 줬네 마네 막 계속 이것도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K-pop 팬들 입장에서 보면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바람직하지 않죠. 어른들이 사고치고 이 아이돌들도 이제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국위를 대신 지켜줘야 되는, 씁쓸합니다. 3282님이 저는 2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지도해온 스카우트 지도 교사입니다. 이번 잼버리 행사를 보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카우트 구호가 준비입니다. 남탓만 하지 말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책임의 경중도 물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책임 소재도 좀 따져봐야죠. 이게 뭐 지자체하고 여성가족부가 이제 주관을 하기는 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세준 기자. 이게 지금 보니까 조직을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총 5명이더라고요. 네. 그중에 3명이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고 나머지 2명이 김현덕 민주당 의원이랑 스카우트연맹 총재입니다. 근데 또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특히나 정부 부처의 장관이 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제대로 소통이 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상 내 책임이다라고 나서고 있는 사람은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게 그 부처도 많고 연관된 그 진짜 위원장 뭐 조직도 많다 보니까 이게 보고 체계도 좀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비난도 많고, 또 이게 뭐 준비 상황을 또 이제 뭐 누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여가부가 계속 브리핑도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행안부로 옮겨서 이제 또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건 거의 다 뭐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서 저 조금 컨트롤 타워가 한쪽으로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도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 말에 이제 다 집중이 돼 이제 뒤늦게 총리가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건 너무 뒤늦은 상황이었죠. 원래 여러 부처가 모이면 사실 그 부처가 같은 정부라고 해도 그 의견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이 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관련 일이면 그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가 껴서 좀 같이 일을 하는 게 그 일반적인 방식인데, 너무 그 2020년에 여가부한테 맡겨놓고 그냥 쭉 있지 않았나. 특히나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큰 부처도 아니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게다가 중간에는 이제 그 부처가 해체될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여가부. 네, 뭐 그래서 이제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실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계속 그 정치권에서 서로 탓을 하는데 전 정부 탓까지 이제 다 끌어와서 하고 있는 마당이라 지금 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참 씁쓸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 어찌 됐든 간에 태풍 때문에라도,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에라도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부랴부랴 뭐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전국 단위 이제 서울 잼버리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평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가 끝난 게 아니라 더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이게 너무 정신승리 아닌지, 이 잼버리 중단은 아닌 겁니까?
근데 이게 물론 조기 패막은 아닌데 이 예. 사실상 제대로 된 잼버리는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잼버리 취지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야영을 하면서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우애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이 뭐 개척 정신, 도정 정신, 화합 이런 거인데 지금 사실상 코리아 관광으로 전부 다 탈바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심부터 해서 모든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끝내면 국가적 이미지가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아갈 때는 좋은 기억이라도 남겨주기 위해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폐막까지 4일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프로그램은 풀 가동한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거를 잼버리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상 그냥 마지막 관광이로 잘 시켜주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거겠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잼버리 가면은 그러니까 밤에 낮에도 그렇고 다양한 체험 활동하고 정말 지도 한 장 들고 나침반 한 장 들고 길 찾아다니고 또 해외 학생들하고도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K-팝 공연이나 잘 보고 가자. 이런 걸로 점철되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아까 그 장현희 님도 그렇고 부산 엑스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이거 새만금 잼버리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11월로 알고 있는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한 투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에 지금 재를 뿌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요. 근데 그 부산 엑스포는 또 성격이 너무 다른 행사고 그다음에 또 그 뭐 주체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게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엑스포는 엑스포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이거 슬픈데. 너무 이렇게 네,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 잼버리 사례보다는 그 지금은 이제 표대결이죠. 표대결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잼버리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뭐 홍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재를 뿌린 격이 됐긴 했죠. 뭐 이번에 이제 잼버리 참여하는 대원들한테도 홍보하려고 배지도 나눠주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이제 전혀 못하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국교 이미지 추락이나 외신들도 지금 이 문제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이제 조명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거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 얹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번 일을 이제 사례로 우리가 뭔가 좀 교훈을 남기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실패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잘해왔는데 이 사례에서 뭔가 하나 좀 남기고 배워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세준 기자. 네. 그러니까 이게 잼버리를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잼버리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어떤 게 씁쓸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잼버리 사실은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뿐처럼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주 큰 네,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한 이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이 한국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거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을 다시 돌아와서 관광을 하고 주변에 알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예비 관광객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까지라도 좀 그 숙소 문제라든지 지금 걱정되고 있는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좀 마무리에는 좀 만전을 다하고 남 탓하고 책임 공방을 묻는 거는 그 이후로 좀 일단은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다른 성공적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아까도 기업 얘기를 했는데 올림픽이나 뭐 그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네. 뭐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항상 그 민간 기업들한테 손을 빌렸죠 먼저. 네. 뭐 우선적으로 빌려가지고 이 대책을 세우고 잘 짜여진 그 플랜의 매뉴얼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이번엔 너무 그냥 지자체와 정부 주도로 관 주도로 하려는 게 실패의 원인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제 좀 마지막까지 그래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수도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뭐 홈스테이로 해외에서 온 스카우트 학생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나서고 계시고요. 또 우리 아이돌들에게도 네. 큰 일을 어른으로서 참 네. 창피합니다. 미안한데 잘 좀 부탁합니다. 근데 또 서유미님이 BTS 팬으로 말하는데요. BTS 동원하면 전 세계 아미들이 활동 기간도 아닌 BTS가 정부 압력에 끌려 나왔구나 바로 알게 된다고. 그래서 더 국격 추락이라고 또 이런 네.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자동차세 이걸 기준으로 내게 되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힘이 센 차, 더 큰 차,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 차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엔진 대신에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억대 수입차도 1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 자동차세, 많이 왜곡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세를 이 기준이 아니라 가격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다른 기준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지적들이 높습니다. 흔히 몇 cc라고 부르는 이 세 글자. 아까 치어리더 박기량 씨 팬이라는 분이 많이 또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뭐 비슷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새 기자분은 판다, 용인 가서 판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갈 엄두가 안 시간도 나더라고요. 없었어요.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고. 동안 맞네요. 송민수 기자 가서 제가 제일 올라간가 봅니다. 네. 푸바오. 네, 푸바오. 푸바오가 한 살 때쯤 가서 봤죠. 네. 저는 푸바오 태어나기 전에 한번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그 관람 시간이 지나버려서 네.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동물권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푸바오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여기도 이제 가족이 많던데요? 우리나라의 판다 가족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푸바오 엄마 아빠죠. 아이바오랑 러바오 사이에서 네.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푸바오의 동생인 거죠? 네. 그렇죠. 이름을 제대로 짓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5식구가 되니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이제 판다가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뭐 움직임 하나하나가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 있지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건 외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기도 하고, 그렇죠? 2016년에 판다 부부가 좀 들어왔죠. 아이바오와 러바오. 근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당시에 그 사드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한한령도 있고 하면서 서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네.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중국이 그 외교 상대국에 판다를 임대해 주는 걸 이제 판다 외교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주지 못하고 이제 임대 형식을 활용해서 준 다음에 번식해야 될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인 건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판다 부부가 엄청 인기를 끈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기가 많아진 건 이제 푸바오. 그렇죠. 과 아이바오, 러바오는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많아요. 거예요. 네. 푸바오 때문에 지금 인기 폭발이죠, 진짜. 그게 또 그렇게 오래된 건 또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얼마 안 됐고. 이게 SNS에서 푸바오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는데 이 아기 판다가 성장하는 모습을 다 언론에 공개가 되고 SNS에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감정을 이입해서 볼 수 없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 또 더군다나 이제 또 워낙에 푸바오가 또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사육사와의 또 특별한 관계가 또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매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귀엽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코로나 이제 그 시기에 동물 관람이 좀 제한이 되면서 SNS로 좀 많이 올리자 이러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그 푸바오의 이제 어떤 귀여운 영상 한두 개가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정말 애기 사람 그냥 아기랑 좀 되게 비슷한 면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푸바오가 뭐 거기서 이제 뭐 재롱을 부린다거나 가서 팔짱을 낀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좀 심쿵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강철원 사육사 그 강바오라고 불리는 분이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푸바오 할아버지. 네. 스토리텔링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 에버랜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1994년에 한중 수교했을 때 링링과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판다 한번 왔다가 네, 다시 한 쌍 보낸 있었죠. 적이 있었죠. 그 외환위기 때 어렵다고 보냈는데 사실 그게 배경에는 어려워서 보낸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때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왜 중국한테 이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지금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는 대나무도 수입해서 먹이고 막 그런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외환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은 금 모으고 있는데 중국에 돈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사실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한 게 아니고 좀 여론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왔을 때 또 좀 사드 정서 때문에 사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2016년에 아이바오 러바오가 들어왔고 그때도 뭐 관심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뜨거운 관심은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푸바오라는 귀여운 그것도 한국 땅에서 태어난 새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도 붙이는 건데 일단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도 굉장히 특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네, 뭐 관람객도 지금 뭐 굉장히 푸바오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네. 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책, 그 푸바오 관련된 뭐 사진 관련 책이나 뭐 사육사의 책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에 이미 오르고 유튜브만 해도 엄청난 구독자를 지금 그렇죠. 보유하고 있고 또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또 엄청나게 또 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경제 효과가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추산한 건 없는데 NHK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판다로 인한 경제 효과를 뭐 입장료 뭐 그다음에 음식 사 먹는 거 기념품 사가는 거 이렇게 봤을 때 한 2,700억 원 이 정도가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푸바오 인기가 이제 올라간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푸바오 하나가 이끌어오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 날 텐데 근데 아쉬운 게 이 용인의 프린세스라고 하더라고요. 용인 푸시. 근데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요. 네,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워낙에 그 강철원 사육사가 지극정성이고 거의 뭐 친자식 돌보듯이 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도 아 그냥 한국에 머물게 해줘라라는 말도 중국의 있었다고 여론이. 해요. 예,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근데 부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협의가 되면은 연장해서 더 한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푸바오는 짝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강철원 사육사도 푸바오는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바오랑 러바오 그러니까 푸바오의 엄마 아빠는 남지만 네. 푸바오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가는 걸로 이게 계약이 아예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날짜까지 딱 정확하게 박혀 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푸바오를 위해서라도 네. 보내는 게 맞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이제 그 푸바오를 근거 조약이 이제 워싱턴 조약이라고 그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그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세부 사항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제 아이바오 러바오는 그 유전적으로 서로 좀 거리가 먼 짝을 지어서 한국에 보내준 거고 네. 그다음에 푸바오 같은 경우에 한국에 계속 있으면 그 같은 형제 남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전적으로 많이 거리가 떨어진 멸종위기 종이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또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짝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마리 더 들여오면 안 되는 겁니까? 푸바오의 짝꿍을? 지금 이건 중국과의 외교적으로. 관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중국과 생각이 들긴 관계가 합니다. 좋았으면 네. 뭐 중국이 뭐 친선 차원에서 한 마리를 더 보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판다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판다 외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 맞는 것 중국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자칫 잘못 관리하다 잘못되면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판다는 결국에는 이 양국의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고 어쨌든 양국 관계에서 어떤 보조 수단인 거지 이 판다 푸바오만으로 우리 한중 관계를 보장해 줄 수는 분명히 없는 그렇죠. 예,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징적인 대상일 뿐이기는 한데 네. 이 사람을 또 애정을 주다 보니까 아쉬움이 또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잘 키워야 되는데 아까 외교적으로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올해 초인가요? 미국에서 동물원에 있는 판다가 폐사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미국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때 이제 그 러러라고 했나? 뭐 요새 네, 러러. 그 판다가 그 굉장히 이제 수척해진 한눈에 봐도 되게 야윈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갖고 사람들이 이제
학대한 거 아니냐. 워낙에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였기 때문에 학대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는데 결국 이제 부검까지 하게 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판다를 부검까지 네, 했다더라고요. 했는데 부검을 했더니 이제 결국 심장병 이렇게 판정이 나서 이제 어쨌든 무마가 됐지만 이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어쨌든 외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오히려 더 갈등을 악화시키는 그런 좀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조성빈 님이 휴가 기간에 푸바오 보러 갔는데 이 더운 날씨에 1시간 내내 잠만 자서 잠자는 푸바오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장관이었던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판다가 깰까봐 조용히 바라만 보는 것이 판다보다 더 볼만했다고. 모두 모두가 부모의 유가족이네요. 심정으로 진짜 잠도 많고 좀 게으르고 원래 그다음에 판다가 그렇다면서요? 네, 그 강철원 사육사랑 그 인터뷰한 친한 동료가 전해줬는데 아이바오가 애를 너무 못 본다고. 아니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갑자기 사실 판다가 그 대나무를 먹기 시작을 한 게 그 어떤 동물도 대나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숲속 깊은 곳에서 경쟁하지 않으려고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엽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동생들은 또 우리가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4년 정도 한국에 있을 수 있죠. 이제 다시 그 친구들도. 네 근데 다시 또 돌아가야 그 되죠. 친구들도 커서 짝을 만날 때쯤 되면 다시 또 중국으로 돌아가요. 네. 네. 전 세계 한 1860마리 정도 판다가 있는데 1800마리 정도가 중국에 있고 나머지 한 60마리 정도는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조정인 기자, 성민수,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견 보내주고 계시고요. 정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경제상식 퀴즈 남아있는 시간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모아서 선물 보내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요. 저희가 자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우리가 몰랐던 자영업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소셜 다이닝?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요즘에 또 문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